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인사이트 정철진입니다. 한 주간의 경제 이슈를 돌아보는 주간 경제인사이트 2월 첫째 주의 경제 키워드 지금 만나보시죠. 1월 FOMC 회의 예상은 했었습니다. 네. 예상대로 동결이었었죠. 네. 동결 이유도 명확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동결 이유는 이제 크게 두 가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4.5% 상단, 4.5% 이제 동결을 했습니다. 이렇게 본다 그러면 확실히 시장의 예상대로 이제는 흘러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연준은 아시겠지만은 사실상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9, 11월, 12월 세 차례 연속 인하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동결을 시작했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상단이 4.5%가 되고요. 우리나라는 3% 나오면서 금리의 격차는 1.5%포인트 이제 격차가 벌어진 상태이고요. 일단 동결했던 이유 첫 번째는 역시나 인플레이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는 측면이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물가에 대한 상승 압박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만장일치로 사실상 이제 동결을 이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로는 이제는 연준에서 얘기한 것처럼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된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트럼프 아시겠지만 대통령의 정책이 이민 정책이라든지 관세 부분 이게 아직 사실 실물 경제에 투영이 안 된 상태거든요. 네. 이게 만약에 투영이 된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물가 압박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하하기에는 좀 어렵겠죠. 그래서 일단은 동결을 이제 선택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네. 특히 이제 성명서 내용서에서 인플레이션이 지금 원래 목표치인 2%에 다가가고 있다, 왔다 간다 이런 표현들이 늘 있어서 물가가 잡힌다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이번에 빠졌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물가에 대한 걱정이 커지나 했었는데 또 기자회견에서 제롬 파월은 물가 잘 잡히고 있다. 네. 성명서에서 왜 뺀 거예요? 이 문구는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성명서 나오고 나서 주가가 폭락을 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파월 의장의 인터뷰가 나오면서 좀 진정되는 목소리가 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거면서 왜 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성명서를 분석해 보면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제 지난달에 나왔던 성명서에서 다른 부분은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부분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다라는 것과 동일한 부분은 실업률과 이제 노동 시장은 안정세를 기록하고 있다. 요 두 가지 측면을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에서 빠졌던 부분이 연준 목표 2% 향해 진전되고 있다. 요 문구는 이제 빠진 상태입니다. 네. 한마디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이 다시 한번 불거질 수 있다라는 어떤 연준의 이제 판단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관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 행정부의 이제 2기 때의 관세 부분이 어떻게 움직일지, 이민 정책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아직 미지수로 남아있기 때문에 지켜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동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노동시장은 이제 안정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실업률 최근 몇 달 동안 낮은 수준에서 이제는 안정이 되고 있다는 표현을 했는데요. 노동시장이 안정된 상황에서 사실상 지금 금리 인하해야 될 이유가 좀 사라진 거죠. 만약에 불안정하고 굉장히 안 좋은 상황으로 간다 그러면 금리 인하를 단행해서 이제 부양할 수밖에 없겠는데 지금 굳이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이런 점들이 이제는 영향을 주고 있고요. 이런 점들이 지금 아마 FOMC 회의의 어떤 동결에 중요한 영향을 줬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시장 반응은요. 근데 이게 지금 동결은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랬고 좀 딥시크가 훨씬 더 컸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초점은 FOMC 회의는 아니었다. 네. 딥시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슈는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바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힘겨루기. 네. 기자회견 때도 트럼프 이야기만 나오면은 완전 파월은 그냥 딱딱 손을 긋고 대답을 안 하고 있거든요. 네. 솔직히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내려라 해서 내리는 연준은 아닌 것 같은데 향후의 힘겨루기는 이어질 수밖에 없겠어요. 네. 네. 앞으로도 계속 네. 두 분을 계속적으로 계속 VS라고 보통 얘기하죠. 이렇게 좀 맞닿을 수밖에 없는데 실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연준과 파월에 대해서 맹비난을
계속적으로 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플레이션 막는데 실패했다 이런 표현도 쓰기도 하고요. 특히 뭐 지난 정부에서 비판했을 때 가장 많이 썼던 것이 은행 규제였거든요. 네. 은행 규제는 정말 형편이 없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나오고 있죠. 그래서 SNS를 통해서 파월과 연준은 인플레이션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막는데 실패했다라고 이제 표현을 썼고요. 또한 뭐 나는 미국의 에너지 생산을 늘리고 규제를 완화하고 국제무역을 재조정하고 제조업을 부활시켜서 인플레이션 막는 것 이상으로 미국을 재정적으로 또 다른 방면으로 강하게 만들겠다, 강력하게 만들겠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유가를 반값으로 만들겠다. 맞습니다. 그래서 물가 잡겠다 자기가. 네, 그렇게 얘기했는데 결국에는 금리 인하를 안 했잖아요. 네. 동결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재무부죠. 이제 재무부를 통해서 미국 아니면 사업가들에 대한 대출을 늘려가겠다. 한마디로 통화 정책이 안 해지면 재정이라도 풀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 돈을 풀어서 사실 부양에 나서겠다라고 이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 우회하는 방식으로 이제는 은행 규제를 대폭적으로 완화하겠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좀 해석을 하고 있고요. 네. 파월 의장의 입장은 뭐 항상 똑같습니다. 뭐 이번에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논평할 건은 없다라고 이제 원칙적인 입장을 말 자체를 얘기했죠. 안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굳이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뭐 논평 자체가 부적절하다 이런 표현도 썼었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표현을 썼었고 대통령과는 뭐 접촉이 없었다라고 이제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인 입장만 계속 이제 밝히고 있고 한 가지 이제는 확신을 줬던 것이 그런 겁니다. 연준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대중들의 신뢰는 있어야 된다. 우리는 꾸준하게 일해왔고 앞으로도 이제는 정치적인 어느 입김에 관여 없이 꾸준하게 일할 것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썼거든요. 그래서 아마 해온 대로 하던 대로 계속적으로 갈 거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계속적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파월 의장의 어떤 부딪힘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해봅니다. 한국은행은 2월에 금통위가 있거든요. 네. 현재 우리의 경기 또 앞으로의 경기 전망을 보면 우리는 인하를 해야 될 것만 같은데 네. 미국 연준이 이렇게 꿈쩍하지 않으니까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특히 환율이 늘 한국은행은 걱정이란 말입니다. 네. 지금 미국의 금리가 4.5, 우리가 3%죠. 네. 환율을 함께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환율과 우리 2월에 한국은행 어떻게 태도를 보이게 될까요? 그러니까 좀 안타까워요. 사실 제 개인적으로 보면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참 안타까운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일단 환율, 그러니까 먼저 이제 한국은행의 어떤 기조 이런 것들을 같이 환율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2월에 열리죠. 2월 25일에 이제 금통위가 열리게 되는데 그때 이제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결해야 된다, 아니면 인하해야 된다 나오고 있는데 일단 동결에 대한 이유를 본다 그러면 역시나 말씀 주셨다시피 금리의 지금 역전 폭이 1.5%포인트 정도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금리 인하를 단행한다? 그러면은 더 벌어지겠죠? 환율은 더 치솟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갈 동력이 더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다 오늘도 1조 원 팔았어요. 하이닉스.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에서 금리 인하기 좀 힘들지 않냐. 그래서 이제는 동결을 예상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반대로 그거보다는 이제 환율에 대한 부분 물론 우려스럽겠지만 지금의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도 둔화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서 수출도 안 되죠. 내수 쪽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금리 인하를 단행해서 사실상 내수 부양에 나서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지금 팽팽하게 부딪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굉장히 좀 금통위 위원 입장에서는 어떻게 결정할지 시장에서 섣불리 예상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동결과 인하에 대한 부분이 있겠고 결국에는 뭐 기준금리 결정에 대한 세 가지 변수가 있을 겁니다. 트럼프 2기의 정책적 리스크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외환 시장의 변동성이라든지 금리나 이런 부분도 아마 영향을 주지 않을까. 금리나 여력에 대한 부분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연준을 정리해 봤고요. 설 연휴 동안에 나왔던 무역 관련한 이슈들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도 있고 트럼프 행정부의 상무장관입니다. 그렇죠? 하워드 러트닉의 상무장관의 발언도 있고. 자,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우리 가전을 좀 걸고 넘어지고 있거든요. 또 미국이 오늘 밤에 캐나다, 멕시코 관세를 매길지 말지도 결정을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기업들에게도 관세 위협 또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죠? 예, 지금 보면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외신 보도라든지 미국에서 흘러나온 얘기를 이제 종합해 본다 그러면 뭐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이제는 러트닉 이제는 지명자도 네. 동일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러트닉 상무 지정장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동맹이 우리를 이용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썼었거든요. 그러니까 동맹이랑 얘기한 거면 일본과 우리나라를 이제 콕 집어서 또 얘기도 했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일본은 철강, 뭐 우리나라는 가전 이렇게 해서 콕 집어서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동맹을 오히려 악용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표현을 쓸 정도로 사실 이제는 강하게 좀 얘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하죠. 한국은 가전을 팔기 위해서 미국의 선량함을 이용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정도로 이제 얘기할 정도로 사실 우리나라에 대한 관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고 지금 뭐 철강도 이슈입니다. 사실 과거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이제 철강에 대해서 25%의 관세를 하려고 했을 때 무역확장법 232조였죠. 이거 갖고 25% 관세하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이제 무마시켰던 것이 쿼터제였죠. 네. 그래서 15년도와 17년도에 그 3년치의 평균 70%로 쿼터제를 묶어서 그걸로 풀어냈었는데 네. 지금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이 쿼터제 물량을 이제 축소하는 방향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되다 보면 철강, 가전 다 지금 우리나라에 대한 악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것들을 이제는 말 그대로 이제 무역 확장을 통해서 좀 더 미국과의 얘기를 더 나눠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나라도 대응이 좀 빨라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현지의 공장을 더 세우는 측면에서 뭐 우리나라의 가전 회사들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정부가 나아가야 할 게 보완해야 될 점, 도와줘야 될 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이제 대외 변수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는 F4 장관 회의가 열렸었죠. 근데 저는 이렇게 뭐랄까 기재부가 저 개인적 생각이지만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런 표현에 좀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과거에 좀 리스크 있었을 때도 발빠르게 움직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설 연휴 동안 우리나라는 쉬고 있었지만은 사실상 지금 대외 변수는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F4 회의를 이제 개최를 했습니다. 30일 날. 네. 이때에서 일단 FOMC 회의에 대한 평가부터 시작해서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한 관세 부분,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딥시크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이제는 뭐 반도체 기업이라든지 기술 크죠. 기업에 대한 영향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면서 이제 목소리를 내놨단 말이죠. 그래서 금융 외환 시장 점검 회의를 열렸던 부분 이런 것들은 시장에 큰 도움이 안정적으로 심리적으로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대응은 결국은 본다 그러면 예의주시하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실물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분석을 해서 시장과 계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교류하겠다. 그래서 시장에 안정감을 줬다는 부분이 저는 좀 고무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24시간 점검 회의를 계속적으로 열리고요. 또 한 가지 마정으로 본다 그러면 한국 투자 설명회 IR을 개최하겠다는 부분 이런 것들을 본다 그러면 해외 시장에 우리 시장에 안정감이 있고 투자할 만한 나라다라는 것을 이 IR을 통해서 밝히겠다는 부분이죠. 이게 다음 달에 열립니다. 이런 것도 굉장히 기대해 볼 만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K 시리즈 7번째입니다. K 컨텐츠, K 푸드 두 분야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할 텐데 K 컨텐츠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미 연간 뭐 매출액 150조 원대를 열었었고요. 올해도 뭐 훨씬 그 이상 160조 원대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동안의 K 컨텐츠의 성장 스토리라고 할까요? 히스토리들 추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먼저? 좋습니다. 이제 K-팝과 이제 K-무비의 이제 파급 효과로 우리가 이제 유관 산업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이제 주목을 받았던 것은 이제 사실이고요. 여기에다가 특히나 이제 게임 사업의 경우는 중국이 조금 사드 때문에 보복이 있었지만 최근 들어 조금 풀리는 모습이고 특히나 말씀하셨습니다만 뭐 K-푸드의 경우에는 거의 뭐 냉동김밥 열풍부터 시작해서 이제 붉은 뭐 매운맛 라면 그리고 이제 떡볶이까지 전 세계 맞습니다. 떡까지 이제 전 세계인의 이 관심이 트렌드가 건강이거든요. 패스트푸드에 익숙해 있던 이런 이제 서구의 이제 음식 문화까지 이제 우리 슬로우 푸드 건강식으로 인정받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모든 컨텐츠 산업이 이제 유관 효과가 좀 더 두드러지고 있고 특히 지난해는
이제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노벨상, 네. K 문화 쇼크였습니다. 뭐 직간접적으로 이제 책이 얼마나 더 팔려서가 아니라 이런 수상자가 나오게 되면 그렇죠. 그 사람이 태어난 고향을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마음 때문에 이제 외국인 관광객까지 이제 밀려 들어오는 유무용 효과가 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의 이제 콘텐츠 산업은 이제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K-팝, 영화, 게임과 같은 콘텐츠 매출이 151조 원, 수출은 132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요. 지난 한 14년간의 누적을 보게 되면 매출은 3배 가까이, 그리고 수출은 5.7배, 6배 가까이 이제 늘어났습니다. 올해 매출 목표는 총 165조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아마 이제 2022년 기준 이런 K 콘텐츠의 수출액은 가전을 추월했고요. 전기차를 추월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바이오 헬스, 컴퓨터에 이어서 한국의 3대 이제 수출 품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앞서 제가 이제 컨텐츠 산업이라는 건 중독성도 굉장히 크고요. 관세 정책에서 좀 비켜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경기에 굉장히 둔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전반적인 이제 산업 전반에 미치는 유명의 효과, 큰 시너지를 내고 있는데요. 실제로 드라마, 영화 속에서 주인공들이 먹고 입고 한 이제 메이크업한 그런 것들이 K-뷰티와 K-푸드와 K-패션으로 이제 이어지다 보니까 연관 산업의 해외 매출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 외국인 관광객이 실제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의 통계를 보게 되니까 한국을 여행한 동기를 물어보면 한 40% 정도가 한류 콘텐츠를 접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이제 1년 전과 비교하게 되면 한 10%포인트 가량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실제요. K 콘텐츠의 위상 바로 넷플릭스에서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예 넷플릭스 CEO가 뭐 기자회견 때마다 K 콘텐츠에 대한 칭찬을 입이 마르도록 하고 있고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 세계 넷플릭스 회원의 80% 이상이 K 콘텐츠를 본다. OTT 쪽으로 가봐도, 그러니까 이게 세계적으로 다가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K 콘텐츠의 위상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겠죠. 넷플릭스의 이제 전 글로벌 유료 회원 수가 한 3억 명에 육박을 하고 있는데 유료 회원 10명 가운데 8명은 한국의 콘텐츠를 경험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 이 콘텐츠, 특히 이제 OTT 플랫폼인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2023년 상반기 넷플릭스 시청률 상위 100개 종목 가운데 15개가 K 콘텐츠였습니다. 더 글로리는 6억 2천만 시청 시간을 기록해서 이제 세계 3위를 기록했고요. 이외에도 글로벌 인기를 끌었던 뭐 흑백 요리사 그리고 무도실무관 등의 영향으로 넷플릭스의 순이익이 실제로 40% 넘게 급증했습니다. 특히 디즈니 플러스에서도 한국 오리지널 콘텐츠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최근 이제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서 3년 동안 40개국 이상의 한국 작품이 선보였고요. 또 오리지널 콘텐츠 흥행작 가운데 60%가 메이드 인 코리아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올해도 아마 이 넷플릭스와 이제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서 다양한 작품들이 선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특히 지난해 말 그리고 올 연초에 선보였던 넷플릭스에 선보였던 오징어 게임 시즌 2 그리고 이제 이 중증외상센터의 경우에는 이 역시도 지금 이 비영어권 TV 쇼 부분에서 상위권을 장악하고 있어서 당분간은 아마 한국 콘텐츠의 어떤 문화적, 경제적 가치가 더 도드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넓은 의미의 K 콘텐츠를 이제 좀 쪼개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영상 콘텐츠를 다뤘다면 K-팝, 이 음악도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 로제의 아파트 거의 선풍적인 인기 아니었었습니까? K-팝은 너무나 잘해가지고 요즘 신경도 잘 안 쓰는데 여전하죠? 맞습니다. K-팝 역시 뭐 글로벌 트렌드로 이제 자리매김하면서 해외 시장에서 꾸준한 성장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K-팝의 시장 규모가 한 12조 한 7천억 원 정도로 성장을 했죠. 이 가운데 해외 매출도 꽤 많이 늘고 있습니다. 1조 한 2천억 원이 넘어서 지금 해외 매출이 처음으로 지난해 1조 원을 좀 돌파를 했고 이 가운데 이제 공연 매출은 직접적으로 현금이 들어오거든요. 이게 한 6천억 원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해외 매출의 주요 이제 이 근거지는 아시아 쪽이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유럽이나 미주에서도 K-팝이 스트리밍 매출이 증가하면서 시장 다변화가 이제 진행 중에 있고요. K 웹툰의 성장세도 엄청났습니다. 매출액 2조 원 시대도 열었었고
K게임도 실은 다시 한번 우리가 꿈틀대고 있거든요. 뭐 중국에 어쨌든 한알령 이런 것도 있었지만은 이제 이것도 뚫고 나면서 우리 K게임도 올해 다시 한번 유망하게 다시 한번 피어나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될 텐데, 자, 지난 13일이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K 컨텐츠 관련한 펀드를 조성을 좀 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도 한다라고 합니다. 이 5천억 규모의 펀드 내용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렇습니다. 문체부가 이제 올해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크게 세 가지 분야를 집중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네. 컨텐츠 산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기로 했고요. 또 하나가 이제 관광 수출과 관련한 제도의 기반을 마련하고, 세 번째가 이제 스포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올해 한 5천억 규모의 K 컨텐츠 펀드가 조성이 됩니다. 예. 여기에는 뭐 컨설, 인디게임 지원을 통해서 한 기존의 120억 원에서 194억 원 정도로 더 확대하기로 했고요. 또 해외 비즈니스 센터를 30개소로 확장하고, 여기에 이제 1,000억 원 규모의 글로벌 리그 펀드를 신설해서 컨텐츠 수출을 적극 지원한다라는 방침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AI 시대를 대비해서 네. AI 시대 컨텐츠 산업의 미래 전략을 수립해서 이런 이제 저작권과 같은 체계를 이제 선진화하면서 한국형 AI 개발에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이제 K 컨텐츠 복합문화단지 조성이라든가 이외에도 관광, 체육, 문화 소비 활성화, 또 문화예술 분야의 지원 확대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콘텐츠 산업이 이제 지속 성장 가능하도록 이제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네. 자, 뭐 작년에도 잘했고요. 올해도 K 콘텐츠, 영상, 또 K-팝, 웹툰, 또 게임 잘할 것 같거든요. 또 그런 기대가 있는데, 자, 우리 정부도 이렇게 저렇게 좀 지원을 좀 해줘야 되겠죠. 민간이 워낙 잘하고는 있지만은 둘이 합쳐서 시너지 효과를 내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정부, 기업의 이제 노력이 좀 필요한데요. 네. 글로벌 경쟁력이 좀 어느 정도 이제 살아나고 있는 지금 이 K 컨텐츠를 좀 차별화하면서 독보적인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혁신과 도전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K-팝의 경우에는 이제 특정 어떤 그룹 중심이 아니라 하나의 장르화돼서 이로 좀 확장 가능성을 좀 엿봐야 하고, 특히나 K 드라마 OTT의 경우에는 시즌제 혹은 뭐 시즌 오프제를 통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좀 유도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또 하나는 이제 해외 시장의 어떤 다변화와 체계적인 지원입니다. K-웹툰이 주로 동남아나 일본 시장에서 강세가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충성도가 높은 원작을 확보함과 동시에 이런 웹툰이 드라마화 혹은 영화와 결합하는 게 또 시너지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컨텐츠 기업들이 해외로 안정적으로 이제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 기업이 이제 체계적인 지원 방안 마련이 중요해졌습니다. 여기에다 이제 이 컨텐츠의 글로벌 표준화도 중요한데요. 문화적, 지리적 경계를 넘어서 이제 K를 빼고도 이제 컨텐츠가 이제 발전 가능하도록 그야말로 이제 하도록 하고 있는데, 블룸버그는 한국의 컨텐츠 산업을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냐면, K-팝의 인기라는 게 한국어가 인기선지 아니면 한국어 가사나 문화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런 걸 고민해서 정체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 우리는 지금 사실은 이제 해외 플랫폼 내지는 OTT에 접목해서 팔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이제 OTT나 글로벌 플랫폼과의 경쟁력 강화도 숙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 이제 티빙이나 웨이브 합병이 임박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또 하나의 이제 메가 OTT 출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OTT와의 경쟁하기 위해서는 독보적인 컨텐츠 확보가 가장 절실한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오징어 게임이 대표적인 시리즈죠. 이런 이제 시즌제 전략이 더욱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하나의 컨텐츠가 수명을 더 연장하면서도 시장 대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소장님, 작년에 우리 K푸드의 수출이 20조 원에 육박을 합니다. 130억 달러를 넘어왔어요. 올해도 뭐 선전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는데, 워낙 좋아하니까 K푸드들의 뭐 작년, 올해 한번 실적 볼까요? 맞습니다. 이제 SNS를 통해서 이제 K 먹거리 챌린지가 유행할 정도로 특히나 지난해는 냉동김밥 때문에 국내에서 김값이 올랐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K푸드가 이제 한류 열풍과 함께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대표적으로 패스트푸드에 익숙하셨던 분들의 경우에는 이 해를 넘겨서 장담극이 문화를 비롯해서 김치와 같은 숙성식품에 대한 관심도가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난해 K푸드의 수출은 130억 달러를 넘어서 역대 최고를 달성하고 있는데요. 이게 1년 전과 비교하게 되면 7.3%가 늘었는데, 이 가운데 특히 주목할 건 라면, 쌀 가공식품, 그리고 여기다 김치, 유자, 포도와 같은 14개 품목이
역대 최대 실적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올해 이제 K푸드 수출 목표는 한 단계 더 올렸습니다. 140억 달러를 설정해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앞서 이제 10대 농식품 전략 품목에 대해서는 오히려 프리미엄화. 이 라면 하면 우리는 이제 1,000원 미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이걸 또 고급화시키는 전략을 포함해서 대규모 마케팅을 좀 지원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커트라나 해외 무역관과 연계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특히 이 주력 시장, 미국과 중국, 일본 이외에도 인도와 같은 중남미 시장과 같은 시장 진출 확대를 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올해는 이제 고급화 시장 전략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시장을 개척할 것인지 정부와 기업이 협력을 통해서 역대 최고 수출 실적을 갈아치울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태클도 피해갈 수 있는 분야 맞습니까? 우리 정부 어떻게 지원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지금 그 전 세계적인 이제 이 K푸드 인기는 뭐 지난해 매출 3조 원 넘은 기업들이 속속 지금 늘어날 정도로 지금 좋은데요. 어쨌든 이제 우리 식품 기업들은 미국 이제 최대 시장으로 부상한 만큼 현재 생산 시설을 확충하고 있고요. 예. 제품의 현지화를 좀 통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CJ제일제당의 경우에는 미국 내 20개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장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앞으로도 이 K푸드의 경우에는 아마 이제 세계로 뻗어가기 위해서는 수출 시장은 더 늘려야 하고요. 여기다가 현지 소비자 취향에 맞는 제품을 개발하고 특히나 이제 글로벌 식품은 안전 기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안전 기준을 준수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고급화시키면서도 간편식 우리가 굉장히 까다로운 이제 레시피를 간단하게 가정 간편식으로 하는 트렌드에 대응해서 어떤 글로벌 K푸드의 영향력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정부도 여기에 적극적인 지원을 함께하겠다라는 또 전언이 있었습니다. 자,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 여기서 보내드리죠. 오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2월 첫째 주 주간 경제 인사이트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